각에서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11월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 늦게 11월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11월 시작 잘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걱정을 시켰던 10월 마감이 11월 처음 오면서부터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고 있습니다. 가슴 떨리던 분들이 이게 웬일이야 하고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왜 웬일이니? 그 웬일은 웬일이냐면 내 마음이 그래서 웬일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 심리가 원래 그래요. 투자 심리가 원래 바닥을 치고 야 이거 나 완전 잘못 늪에 빠져 버렸어 막 이런 느낌 들을 때 있잖아요. 아 난 늪에 빠진 거야. 내가 왜 이랬지? 아 난 죽어야 돼.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바닥이에요. 그리고 난 역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so beautiful. 막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 고점입니다. 네. 정말 그렇거든요. 저는 이걸 수십 번도 넘게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나의 영혼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밑을 딱 봐서 까분다 이러면 조심하고 침울하다 이러면 용기를 갖고 이렇게 투자 세계에는 임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실 뭐 객관적 자료들 별로 안 좋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제 아침에 저희 휴가지에서 찍었었는데요. 어제 아침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전에 어땠어요? 이전에 그 2000년도 엘고하고 조지 W 부시 때도 7% 빠졌는데 지난 주간에 다우는 6%대 빠졌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5%대 빠졌습니다. 이 뭐냐면 이 경험이 있잖아요. 야 이거 한 달 끌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선반영을 했던 것이고요. 오늘 분위기는 어떠냐면,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난 선거판 양상은 뭐냐면, 여러분이 여론조사 기관이라면 지난번에 떡 땄잖아요. 완전 바보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한 번 더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론조사는 다 필요 없어. 그거 하나도 안 맞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여론조사 기관이 이번에는 조금 더 분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아주 소폭이라도 정확도가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두 사람 간의 지지율 격차가 4년 전보다는 벌어진 상태로 이제 선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누구는 두근두근 할 거예요. 오늘 잠을 자면서. 네, 과연 내일 어떻게 될까 두근두근 하는데 어찌되었거나 내일 저희가 이 아침 방송과 오후 방송을 해드릴 때쯤이면 대체로 결과가 나오겠죠. 내일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 대선 결과에 폭풍이 확 몰아치는 미국은 몰라도 우리는 폭풍이 몰아치는 미국은 선거하느라고 그냥 선거만 하고 끝났지. 우리는 이제 결과가 시작되면서 아시아 증시 반영이 되겠죠. 하여튼 왜 잔치는 너희들이 하고 우리 설거지는 왜 우리가 치워야 되는 거야? 뭐 이런 느낌 드는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년 전보다 격차 좀 벌어진 상태에서 지난번에는 한 3%까지 선거 직전에 좁혀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5% 정도 수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결과가 될지 또 이번에도 여론조사 기관들이 완전히 떡이 될지 아니면 맞을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재미난 미국 대선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 부분이 이번 주 내내 시장을 좌우할 것이고 오늘 미국 시장이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뭐냐면 눈치만 살살 봤어요. 그런데 지표들은 상당히 괜찮게 나왔고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진자 상황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게 섞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장 막판 이렇게 슬슬 흐르다가 쓱 올리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기술주보다는 다우와 S&P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S&P는 1.23%가 상승하면서 3,310, 다우는 1.6% 상승하면서 26,925, 나스닥은 0.42% 상승한 1,95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러셀 2000이 1.86%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1,56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던 독일, 영국, 프랑스 등도 모두 상당폭 올랐는데 독일은 2.11%, 영국은 1.39%, 프랑스는 2.11% 올랐습니다. 유로스탁스 50도 2.07%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러 지수는 94를 회복하면서 93.05로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만 이것을 보고 유의미하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정도 수준의
상승이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약 한 0.14 정도 0.14 정도 더 오른 거니까요. 유로 달러는 1.1637로 역시나 유럽 하락이 미국 그 상승을 일으켰고, 엔도 104.72로 전일 104.68보다는 조금 더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반면 원화는 1130원 33원 12전으로 약 3원 정도 내려왔고요. 죄송합니다. 달러 위안은 6.689로 6.696보다는 강세. 역시 세계 최고 강세 통화는 최근은 원화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가 계속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채권 시장 흐름들을 보면 채권 시장이 이렇게 소폭 강세예요. 한 0.27%, 2.7bp 정도 어제 그 주말 마감보다는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강세인데, 그동안에 이제 약세였다는 거죠. 0.847%잖아요. 그러니까 밴드 상단으로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감안해 보면 그냥 강세냐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냥 채권 시장은 야, 결과 좀 보고 할게. 이제는 여기까지는 했는데 일단 결과 좀 보고 다시 움직일게 하는 이런 분위기가 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중동 눈치 보기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미국의 채권 시장 아니었나 싶습니다. 30년물은 1.618%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 주말보다는 4.0bp, 요거는 조금 많이 금리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금값 올랐습니다. 금값 1896달러로 1900달러 육박했고요. WTI는 37.08로 역시나 한 3% 정도 올랐는데요. 이는 러시아 석유 장관, 이름이 금방 외우기 쉽네요. 노박이라는 분이 700만 배럴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금값은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더 크게 나면 아마 다시 빠질 건데, 하여튼 뭐 유가는 코로나와 연관이 가장 높은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리 가격은 6,777달러로 전주말 대비 약 60달러 정도 올라서 마감이 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상하이는 0.02% 올랐고 항생은 1.46% 올랐고 브라질 보베스파는 2.72%, 이거 장이 없었던 것 같죠? 네, 지난 주말하고 똑같은 거 보니까 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62% 올랐고요. 나스닥 바이오스는 0.1% 올랐습니다. 기술주들은 상대적으로 약세예요. 전일 그 마감한 현황들을 보면 재료 쪽은 3.39%, 에너지는 3.67% 올랐는데 기술주는 0.34% 올랐습니다. 그나마 장마 감하기 전에 꽤 많이 빠졌던 거 막판에 좀 올리면서 줄여놓고 마감됐어요. 애플은 0.08% 하락했고 아마존은 1.04% 하락, 마이크로소프트는 0.07% 하락, 페이스북은 0.67% 하락했습니다. 반면 구글은 0.51% 상승했고 인텔 0.41% 상승, 퀄컴 0.49% 상승,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1.25% 하락, AMD는 1.78% 하락, 엔비디아는 0.37 상승했고요. 테슬라 3.21 상승, 넷플릭스 1.7 상승, 웰스파고 2.1 상승, 버크셔 1.19 상승, 알리바바 2.02%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주들의 상승이 더 눈에 띄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의 10월 공급자관리협회 ISM에서요 제조업 PMI 지수를 발표했는데 무려 59.3이 나왔습니다. 기준점은 50인데요. 컨센은 55.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한 번 더 돈을 풀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만약에 대선 이후에 채권 발행하면서 한 번 더 돈을 풀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화폐 시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오늘은 바쁘니까 요 정도에서 하고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될 때 따로 한번 편성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971년 브레튼 우주 체제가 끝나면서 우리는 그동안에 달러 금의 하이브리드 시대, 44년도 이후에 이어졌던 하이브리드 시대가 끝나고 화폐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화폐 시대로 접어들게 되자 70년대 나타난 사건이 뭐죠? 인식을 한 거죠. 세상에 종이라니, 종이로 돈을 삼는다고? 금도 아니고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70년대 고공 인플레이션이 나면서 오일 쇼크까지 나게 됩니다. 네, 오일가가 확 오른 거죠. 나는 뭐 못 믿겠는데 니 따위 종이가 나를 사고 팔아? 못 믿겠는데?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엄청 일어났는데 거기를 금리로 두들겨 잡았죠. 폴 볼커가 나타나면서 콜 금리를 얼마까지? 15%. 네, 약 15%까지 때려 올리면서 네, 돈의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중앙은행의 위력을 보여줬는지 돈의 위력을 보여줬는지 돈의 위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됐죠. 아, 화폐도 돈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나 70년대 우리가 맛보았듯이 경기가 성장하는데 적절한 통화의 공급량이 늘어나야만 성장이 되어지고 통화가 많으면 성장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일컬어 통화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인플레이션은 전적으로 통화에 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네. 모든 이론이 정확하게 딱 맞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되었건 그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요즘에는 통화가 늘어났는데 인플레이션은 안 와.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안 맞는 말인데 그거 말고 그 이면에 경제 활성화의 통화량이 어떤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29년 대공황 이후 그렇게 미국 경제가 허덕허덕대면서 40년까지 주저앉으면서 대공포의 그 기간, 트라우마로 남았던 대공황이 왜 그렇게 길게 이어졌습니까? 디플레 정책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보호무역 정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공급이 안 되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중앙은행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오늘 그 나오는 이제 접해지는 뉴스 중에는 중국이 디지털 화폐 실험을 하고 있다는데, 야, 이거 디지털 화폐 되면 이거 또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제 생각 한번 나중에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감시가 가능해요. 진정한 빅브라더의 탄생이죠. 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 화폐 양이 증가했을 때 경제 상황들이 어떻게 되냐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화폐 구조를 잘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화폐 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노동소득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좋은 게 사회 전체적으로 이게 양의 흐름이냐 긍정적인 것이냐 난 잘 모르겠다. 그러나 화폐를 놀 줄 아는 가지고 놀 줄 아는 화폐 메커니즘을 잘 아는 사람들은 상당히 유리해진다. 그 대표가 누구예요? 세계적인 민족 중에 민족이라는 표현은 안 맞고 종족 중에서 네 유대 민족이 그거 잘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 내용들을 몇몇 왜 그래요? 걔네들이 이제 쫓겨나서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백정처럼 그 당시 백정이 뭐예요? 중세시대 백정 돈놀이하는 사람이지 고리대금업자의 백정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백정으로서 이렇게 돈 백정으로서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는 돈 백정 죄송합니다. 하여튼 돈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회가 된 거죠. 네. 아침에 이렇게 감상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안 된다. 어찌되었건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PMI 지수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걸 보니까 돈 푼 게 영향이 미치는구나. 그럼 다시 선거 끝나고 또 돈을 풀면 어떻게 될까? 경기가 진짜 살겠구나 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주식시장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하나의 사건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연관된 역사 속에서의 사실들이 적층돼 가지고 요거 하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한 송이의 국화꽃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토록 오래 땅 속에 파묻혀 있다가 물과 햇을 바라보면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유와 연원들이 다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 대선 이후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럼 왜 대선 전에 빠졌냐? 사전에 다 반영을 하는 분위기니까. 왜냐하면 누가 먼저 갈까 누가 먼저 갈까 막 노리고 있다가 내가 먼저 가야지 이런 분위기가 금융시장에 있다라는 것이죠. 네. 어찌되었건 지금 시장에 있어서 이렇게 그 지표들은 되게 잘 나왔고 이 부분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해요? 대선이 중요해요. IHS 마켓에서 했던 PMI 지수도 53.4를 기록해서 컨센서스 53.3보다는 소폭 더 높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기준점 50 이상은 계속 나온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어제 우리 안지원 증시 나침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선거일 밤에 결과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변호사들과 협의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일부주에서 대선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까지 유효 투표로 인정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된 코멘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들은 굉장히 양호한데요. 중국 지표는 10월 차신 제조업 PMI가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로존도 제조업 PMI가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사실 큰 이슈는 대선 외에는 5일 연준 통화정책 방향 발표가 있습니다. 크죠. 근데 아마 대선에 다 묻힐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여튼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네. 여러분 대선 전에 후들겨 맞아가지고 대선 후에는 후들겨 맞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사전에 좀 많이 반영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시장 코스닥 거래대금 6조까지 떨어지면서 근래에 있어서 가장 낮은 거래대금입니다. 보통 거래대금과 증시 흐름은 궤를 같이 하죠. 바닥일 때 거래대금이 가장 낮고 고점일 때 거래대금이 가장 높죠. 네, 하나의 팁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한국 시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계속해서 궁금한 게 그거예요. 10월 달부터 이루어지는 원화 강세에 외국인들이 과연 반응을 안 할 것이냐.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설마 안 할 것이냐. 이게 저의 큰 틀에서 소위 말하는 매크로 단에서 제가 제일 궁금한 국제적인 금융 수급입니다. 이상하다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히 지내시고 이제 내일은 미국 대선이네요. 저희 방송할 때쯤부터 이제 미국 그 투표율과 그다음에 제 아침 방송할 때는 투표율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 저녁 방송할 때는 개표율이 나올 텐데 개표율 생방송 같은 거는 저희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히 보내시고 오후에도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